여러분, 재혼 7개월 만에 제 아파트 8억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사람이 이름까지 살면 별일을 다 겪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른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어요. 재혼이요. 딱 7개월 만에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통째로 날아갈 뻔했어요. 8억이요. 지금 제 손에 이혼 서류랑 통장 내역서가 들려 있는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숨이 턱 막히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따뜻하고 울림 있는 이야기들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주변에 꼭 전해주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 보내고 15년을 혼자 살았어요. 시장 통해서 생선 손질하면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제 손바닥 보세요. 굳은 살이 껍데기처럼 앉아서 지문도 안 남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경기도 변두리에 32평 아파트 하나 남기고 이제 좀 숨 돌리나 싶었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박봉팔이라고 이름부터가 어딘가 수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저랑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참 점잖더라고요. 저처럼 혼자 산 지 10년 넘었다면서 자기 아내는 암으로 일찍 가고 서울 근교에 조그만 단독주택 하나 갖고 연금 받으며 산대요.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임여사, 우리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따뜻한 밥이나 한 끼 같이 먹고 삽시다. 그 말에 제가 홀라당 넘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속았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진짜 따뜻했거든요. 등산 동호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 무릎이 시큰거려서 멈춰 섰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배낭에서 파스를 꺼내더니 제 무릎에 붙여줬어요. 임여사, 이거 내 관절도 안 좋아서 항상 갖고 다니는 건데 같이 아프니까 동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사람 온기를 느꼈어요. 그 뒤로도 그랬어요. 시장에서 제가 무거운 거 들면 뒤에서 슬쩍 받아주고 비 오는 날엔 자기 우산 씌워주고 자기는 젖으면서 걷고 어느 날은 제가 감기 걸렸을 때 대파 넣은 된장찌개를 끓여서 냄비째 가져왔어요. 아프면 안 돼. 나도 혼자 살아봐서 알지만 아플 때 혼자인 게 제일 서럽잖아. 그 말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15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 안 해줬거든요. 같이 살기 시작하고도 처음 석 달은 진짜 천국이었어요. 아침에 같이 시장 나가서 콩나물, 두부 사오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나눠 마시고 저녁에는 TV 보다가 같이 졸고 그 사소한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 이래서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 만난 게 내 인생 마지막 선물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무너진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 진짜 얼굴을 봤을 때 제 자식들은 노발대발했어요. 엄마, 그 사람 사기꾼 아냐?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면 어떡해?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 녀석들아, 내가 니들한테 손 벌렸냐? 내 아파트 내 거고 그 양반도 갈 데 없는 사람 아니야. 나도 이제 사람 온기 좀 느끼고 살란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짐 싸서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제 지옥의 문턱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근데 딱 4개월째 되던 날 이 양반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거실에서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야, 좀 기다려봐. 큰 거 하나 곧
터지니까 그 집이 요지에 있어. 그거 정리하면 다 끝난다니까. 그때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 집이라니 내 아파트를 왜 이 사람이 정리한대?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제 신분증이랑 인감도장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임 여사,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재산 관리 좀 합치지? 내가 투자 잘하는 곳이 있는데 그거 불려서 나중에 우리 해외여행도 가고 손주들 학원비도 팍팍 줘보자고. 이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요. 저는 그저 이 사람이 우리 노후를 걱정해 주는 줄 알았죠. 근데 그 8억이라는 숫자가 처음 제 귀에 걸린 건 그 사람 책상 서류 뭉치 속에서 근저당 설정이라는 글자를 발견했을 때였어요. 제 아파트 주소지에 8억이라는 빚이 떡하니 적혀 있는 거예요. 제 집인데 왜 이 사람이 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서류를 꾸미고 있느냐고요. 아니,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내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손질하면서 손톱 밑에 피멍 들어가며 모은 돈이에요. 여러분이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제가 35에 남편 떠나보내고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줄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농수산물 시장 가서 생선 박스 떼왔어요. 한겨울에 얼음물에 손 담그면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도 제 자식들 배 골릴까봐 시장 구석에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 때우며 버텼어요. 그때 제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발 뜨거운 물에 손 좀 푹 담그고 1시간만 자보고 싶다였어요. 그렇게 30년을 넘게 일해서 마련한 제 아파트예요. 제 피고름이 담긴 성전이라고요. 근데 그 박봉팔이라는 사람은 그 피눈물을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요. 재혼하고 5개월째 접어드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대놓고 돈을 요구해요. 여보, 내 큰아들이 이번에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 당장 5천만 원만 좀 융통해줘. 내 집은 지금 묶여 있어서 그래. 제가 안 된다고 했죠. 봉팔 씨, 내 돈은 내 자식들 거야. 그리고 나도 노후 자금 이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 사람 눈빛이 싹 바뀌더라고요. 임 여사, 우리 부부 아니야? 부부가 뭐야? 어려울 때 돕는 게 부부지. 당신 그렇게 돈만 밝히면 안 돼. 당신 아파트 그거 죽을 때 싸들고 갈 거야?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젠 자기 자식들까지 불러들여요. 그 사람 아들이랑 며느리라는 것들이 오더니 저한테 절을 하고 난리를 쳐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어머님 정말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저희 남편 이번 고비만 넘기면 어머님 평생 공주처럼 모실게요. 말은 참 번지르르 하죠. 근데 그 눈을 봤어야 해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곧 뜯어먹을 황금 나무 보듯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화장실 가다가 그 며느리라는 사람이 남편이랑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 그 사람이 인감 어디다 숨겼대? 아버님이 빨리 알아내야 우리가 이 집이라도 건지지. 8억 채무 이거 조만간 터지면 우리 다 길바닥이야. 8억 채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박봉팔이 연금 받는다는 말, 단독주택 있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집은 이미 경매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고 이 사람은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죠. 저한테 접근한 건 오로지 제 아파트, 그 8억짜리 자산을 가로채서 자기 구멍을 메우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방바닥을 짚으며 울었어요. 제 자식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엄마가 재혼한다고 할 때 그렇게 말리던 그 얼굴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결국 터질 게 터졌죠.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장롱 서류함이 다 파헤쳐져 있고 제 인감도장이랑
집 등기권리증이 없어진 거예요. 제 눈앞이 캄캄해지는 소리 들리세요? 제가 박봉팔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아, 내 도장 어디 갔어? 내 서류 내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밀치더라고요. 참 나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내가 그거 좀 써서 우리 집안 살리겠다는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때 그 인간이 저한테 퍼부은 말들 똑똑히 기억해요. 야, 임점래. 너 같은 시장 장사꾼이 나 같은 사람 만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내 아파트? 그거 원래 내 거야. 내가 내 옆자리 지켜준 대가라고 생각하면 싼 거야. 너 그 나이에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 내가 걷어주니까 사람 대접 받는 줄 알아. 돈? 그건 있을 때 쓰는 거야. 내 자식들? 걔들이 너 진심으로 걱정하는 줄 알아? 그 사람들도 내 아파트만 보고 있어.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데 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제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그 사람 아들이라는 사람은 더해요. 할머니, 좋게 합시다. 우리 아버지랑 사셨으면 우리 가족이죠. 이 집 팔아서 아버지 빚 갚고 나머지로 우리 다 같이 작은 빌라 들어가 살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이요? 제 피 같은 집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누구더러 고집이래요? 그날 밤 저는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비는 추적추적 오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자식들 집? 창피해서 못 가요. 거봐, 엄마 내가 뭘 했어라는 말 들을까봐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결국 제가 간 곳은 제가 30년 장사하던 시장 구석 으슥한 골목이었어요. 거기 앉아서 빗물 섞인 눈물을 닦는데 제 인생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 나이에 이런 꼴을 당하다니 제가 뭘 잘못한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손에는 그 사람이 제 가방에서 빼앗아 간 줄 알았던 낡은 통장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 인간이 못 찾은 비상금 통장. 10년 동안 폐지 줍고 공병 팔아모은 자식들도 모르는 제 진짜 비상금 3천만 원이요. 저는 결심했어요. 오냐, 박봉팔. 내가 나를 늙은 허수아비로 봤지? 내가 시장 바닥에서 30년 구른 여자야. 이번엔 내가 내 판을 뒤집어 줄게. 저는 일단 시장 뒤편에 사는 평생 동지 옥분이를 찾아갔어요. 옥분이는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인맥이 넓거든요. 제가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옥분이가 무릎을 탁 치더라고요. 언니, 그 사람 사기 전과 있을 거야. 수법이 너무 뻔해.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자. 내 조카 중에 똑똑한 애 하나 있어. 옥분이 조카라는 변호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제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증거가 너무 약합니다. 인감도장을 가져간 건 맞지만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법적으로 애매해요. 도용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제3자 증인이 필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 법도 내 편이 아닌 건가. 그래도 이 변호사가 하나 알려줬어요. 할머니, 일단 그 사람이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상습범이라는 게 입증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녹음이든 문서든 이 사람이 직접 사기 의도를 드러내는 증거를 잡으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옥분인의 창고에서 잠을 자면서 생각했어요. 피해자를 찾아라. 근데 어떻게? 옥분이가 전국시장 상인회로 연결은 해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화를 돌려도 그런 사람 모른다. 알 바 아니다. 이런 답만 돌아오고요. 한 군데에서는 대놓고 할머니, 그런 거 경찰에 가세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닷새를 그렇게 허탕치고 나니까 진짜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옥분이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일어나 싶기도 하고 어느 날 밤 창고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남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마다 점례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네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던 남편.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리고 엿새째 되던 날 드디어 걸렸어요. 충청도 쪽 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박봉팔? 그 사람 여기서도 똑같은 짓 했어요. 우리 동네 김순남 할머니가 3억 날렸어요. 그 할머니 지금도 요양원에 계세요. 그 뒤로 줄줄이 나왔어요. 피해자가 최소 4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울분이 아니라 결의가 솟았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다.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겠어요? 피해자 할머니들 연락처를 다 모았는데 막상 공동 고소를 하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김순남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치매가 와서 진술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른 할머니 한 분은 나 이제 그 일 꺼내기도 싫어. 무서워. 나 빼줘라고 하시고요. 또 한 분은 자식들이 엄마 창피하게 왜 이래 하면서 막더라고요. 변호사한테 가져갔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할머니, 피해자가 있다는 건 좋은데 직접 진술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으면 증거력이 약합니다. 이 상태로는 고소해도 불기소 처분 날 수 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여기까지인가?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또 나오더라고요. 옥분이가 옆에서 언니, 울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저도 저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 몸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는 건지. 그날 밤 시장 뒷골목을 걷는데 한 가지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증인이 없으면 그 사람 입에서 직접 뱉게 만들면 되지. 제가 시장에서 30년 구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이겼다고 생각하면 방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피해자 증언에 매달리지 말고 박봉팔 본인이 자기 죄를 직접 떠들게 만들자. 저는 이 사람이 주로 가는 기원과 노인복지관을 파악했어요. 옥분이가 복지관에서 일하는 아는 언니를 통해 알아내줬죠. 그리고 저는 작은 녹음기 하나를 샀어요. 비상금에서 5만 원 꺼내서요. 손이 떨렸지만 이건 제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누군데요? 시장 바닥에서 억센 사람들 사이에서 30년 버틴 임점례예요. 저는 이제 눈물 안 흘려요. 그 기원이랑 노인복지관을 돌면서 박봉팔이 바둑 두고 허풍 떠는 자리에 사람을 심었어요. 옥분이 남편 동생이 바둑을 좋아하거든요. 그 아저씨가 가서 박봉팔이랑 바둑 두면서 슬쩍 떠보는 거죠. 아이고, 형님 좋겠다. 재혼하셨다면서요? 부인분 재산이 좀 있으시다던데. 그러니까 이 인간이 신이 나서 떠드는 거예요. 그 집 돈 좀 있더라고. 곧 내 손에 들어와. 한 8억은 되지. 그걸 다 녹음했어요. 그 녹음기를 들고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박봉팔은 제가 기어 들어온 줄 알고 비웃더라고요. 왜 갈 데 없어서 다시 왔냐?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내 집 방 한 칸은 내줄게.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서 틀었어요. 그 인간의 추악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봉팔 씨, 당신이 전에 살던 동네에서 김순남 할머니 돈 3억 들고 튄 거 내가 다 알아왔어요. 이옥자 할머니는 당신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 신세졌다면서요? 그 인간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더라고요. 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긴요. 세상이 좁아요, 이 사람아. 내가 그 할머니들 연락처 다 확인했고 내일 우리 변호사랑 같이 경찰서 가서 공동 고소장 넣을 거예요.
당신 혼인신고 위조한 거, 인감 도용한 거, 그거 다 합치면 당신 감옥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할 거예요. 제가 기선제압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제 발목을 잡고 빌어요. 아이고, 점례 씨, 내가 잘못했어. 그거 빚이 너무 많아서 눈이 잠시 뒤집혀서 그랬어. 한 번만 봐줘. 우리 정이 있잖아. 정이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나한테 뱉은 말들 다 기억해요. 나더러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겠냐고. 시장 장사꾼이라고. 그래요. 그 시장 장사꾼이 당신 인생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저는 그날로 그 사람 짐을 다 마당으로 내놨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말했죠.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할머니들 재산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박봉팔 아들까지 달려와서 저한테 막말을 퍼붓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제 뒤에는 든든한 변호사가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끝까지 나쁘더라고요. 박봉팔이 며칠 뒤에 우리 아들 회사로 사람을 보냈어요. 험상궂은 사람들이 가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사장님 돈 8억을 가로챘어. 빨리 안 뱉어내면 당신 애들 다니는 어린이집 찾아갈 줄 알아. 이 사람들이 제 손주까지 건드린 거예요. 제 아들은 얼굴이 하얘져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사람들이 협박해. 애들이 무서워해.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저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제 손주들까지요? 박봉팔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 인간이 느긋하게 받더라고요. 어이, 임여사. 이제 좀 겁이 나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어?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냐. 그 아파트 깨끗하게 넘겨. 그럼 내 빚도 갚고 너희 아들도 편해져. 안 그러면 나도 끝이고 너도 끝이야. 나는 잃을 거 없어. 근데 넌 아니잖아. 그러더니 쏟아내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당신 내 손주 귀엽더라. 걔들 매일 무서워하며 살게 하고 싶어? 돈 팔어? 그거 내 인생 보상금이야. 너랑 7개월 살아준 값이라고 치자고. 너 경찰에 신고해봐. 나도 내 아들 세금 문제로 신고할 거니까. 너 예전에 장사하면서 이것저것 했지? 그거 내가 다 기록해놨어. 이 사람이 제가 결혼 생활 중에 한탄하듯 했던 말들을 다 적어놓고 협박 카드로 쓰는 거예요. 제가 장사하면서 세금 좀 아끼려고 했던 그 사소한 것들까지 다 들쑤시겠다는 거죠.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법이고 뭐고 당장 제 자식들이 위험하다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들은 엄마 그냥 집 줘버리자. 우리가 벌면 되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모은 집인데요.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걸 줘요. 저는 그날 밤 시장 뒤편 창고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닥에서 제 손에 묻은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결심했죠. 봉팔아, 내가 8억을 원해? 그래, 가져가 봐라. 근데 그게 내 무덤이 될 거다. 저는 박봉팔을 불러냈어요. 그래, 집 줄게요. 서류 다 해갈 테니까 만나요. 그 인간은 의기양양하게 나타났죠. 자기 아들이랑 같이요. 진작 이럴 것이지. 역시 사람은 매가 약이야, 그치? 서류를 건네주기 직전 저는 물었어요. 근데 봉팔 씨, 당신 그 8억 채무 말이야. 사실 그거 당신 아들 도박 빚이라며? 그 사람 표정이 굳더라고요. 저는 알아낸 사실을 하나씩 던졌어요. 당신 아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다가 사고 쳐서 8억 원금에 이자까지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고. 맞죠? 그 아들이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이 진짜 빨리 서류나 내놔. 그런데 어쩌죠? 제가 이 집을 당신들한테 넘기면 그 즉시 경찰이 움직일 텐데요. 제가 아까 오기 전에 금융감독원이랑
사이버 수사대에 제보했거든요. 당신 아들 계좌로 제 아파트 담보대출금이 들어가는 순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서류, 이거 증여 서류 아니에요. 조세 포탈이랑 자금 세탁 자백서죠. 제가 내민 서류는 등기 서류가 아니라 제가 변호사랑 미리 짜고 만든 함정 서류였어요. 박봉팔이 눈이 멀어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인하게 만든 거죠. 그 서류에는 자기가 할머니들의 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이 내 아들 세금 어쩌고 했죠? 미안한데요. 나 작년에 세무조사 다 받고 추징금 다 냈어요. 내 자식들한테 깨끗한 집 물려주려고. 내가 미리 손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랑 아들이 제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 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죠. 박봉팔 아들은 현장에서 불법 도박 및 공갈 협박 혐의로 체포됐어요. 박봉팔도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수갑이 채워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형사가 박봉팔 소지품을 뒤지는데 거기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가죽 표지가 다 헤어진 아주 오래된 수첩이요. 형사가 이거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박봉팔이 눈을 피하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그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돌아간 내 남편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임태수, 1991년 3월 14일, 사구역 B동. 제 남편 이름이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날짜요. 박봉팔,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형사가 수첩을 넘기니까 거기에 더 많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날짜와 함께 제 남편만이 아니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35년 전 제 남편은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서 사망했어요. 저는 그때 불운한 사고라는 말만 듣고 보상금 받고 장례 치르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이름 먹도록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근데 사실 그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요. 당시 현장 부소장이었던 박봉팔이 안전장비 예산을 빼돌렸던 거예요. 안전모, 안전대, 지지대 그런 것들을 서류상으로만 구입하고 실제로는 사지 않았던 거죠. 그 돈으로 자기 아들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쓴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터지니까 이 사람이 현장 기록을 조작했어요.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보고서를 쓴 거죠. 제 남편이 안전수칙을 안 지켰다고. 제 남편은 죽어서도 누명을 쓴 거예요. 저는 그걸 듣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35년이에요. 35년 동안 저는 우리 남편이 조심했으면 살았을 텐데라고 자책하며 살았어요. 명절마다 남편 무덤 앞에서 여보, 왜 그렇게 덤벙댔어라고 원망 섞인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잘못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요. 사고 당시 회사에서 유족한테 보상금을 줬는데 그 보상금 중에서 중간 수수료 명목으로 절반 가까이를 박봉팔이 가로챘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보상금이 원래보다 훨씬 적었던 거죠. 그 돈으로 이 사람은 자기 사업 미천을 마련하고 자식을 키운 거예요.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피값으로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이 35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 과부한테까지 와서 남은 전 재산까지 뺏으려 했다니. 저는 경찰서 복도에서 통곡을 했어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서 소리를 죽이며 울었어요. 옆에 있던 옥분이가 같이 울었어요. 형사도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이 사람아, 당신이 사람이야? 우리 남편 그렇게 보내놓고 나까지. 박봉팔은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더라고요. 야, 그건 옛날 일이야.
공사판에서 그런 일 있을 수도 있지. 너도 그 덕에 보상금이라도 받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허무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저는 뒤돌아서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거기서 나오지 마세요. 거기서 평생 제 남편 얼굴이나 떠올리면서 사세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저는 다시 제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현관 신발장 위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불을 켜고 거실에 들어가니까 7개월 전에 제가 놓고 간 수세미가 그대로 싱크대에 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혼자 보리차를 끓여 마시는데 거실이 너무 넓어 보이더라고요. 박봉팔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이 거실은 똑같이 넓었는데 왜 이렇게 적막한 건지. 며칠 뒤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일요일에 갈게. 짧은 말이었어요. 일요일에 아들이 왔어요. 현관에 서서 저를 보는데 저도 아들을 보는데 둘 다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보리차를 따랐고 아들은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기만 해요. 엄마, 응, 나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근데 그 말이 나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렸잖아. 그 사람 이상하다고. 근데 엄마가 우리 말을 안 들었잖아. 소리 지르고 짐 싸서 나가버렸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엄마가 날 안 믿는 것 같았어. 내가 엄마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줄 아는 것 같았단 말이야. 나는 진짜 엄마가 걱정됐던 건데 아들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외로웠어. 그게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 죄라니 엄마. 외로운 게 무슨 죄야. 그 말에 저는 참았던 게 터져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들도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아들이 코를 풀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 한 가지만 약속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 그러면 나도 약속할게. 절대 내가 뭘 했어 안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와서 그냥 끄덕이기만 했어요. 아들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요. 엄마, 반찬이 하나도 없네. 나 장 봐올게.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아들이 나간 빈 거실에서 저는 아들이 앉았던 자리를 한참 바라봤어요. 쿠션에 남은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사온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엄마 된장찌개는 역시 맛있다고 하는데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사건은 일단락됐어요. 아파트는 지켰고 박봉팔과 그 일당은 무거운 형량을 받았죠.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 구경 가고 옥분이랑 칼국수 먹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햇볕 쬐고 예전이랑 똑같은 하루예요. 근데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벤치에 앉으면 외롭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제 곁에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더라고요. 남편 무덤에도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라 사과를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35년 동안 당신이 덤벙대서 사고 났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어. 당신은 잘못이 없었어.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덤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풀잎이 흔들리는데 남편이 알았어. 임마, 그만 울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에 손주들 데리고 갈게. 할머니 보고 싶대.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칼국수 해줄게. 손주들 좋아하는 거. 전화를 끊고 아파트 현관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른이에요. 저는 속고, 울고, 싸우고, 깨지고, 그래도 여기 서 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현관문 앞에, 제가 지킨 제 집 앞에. 사람이 늙는다고 약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늙는다는 건 이만큼 버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괜찮아요. 내일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른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에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 바로 올려드릴게요. 이 이야기 여기서 끝이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